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시장 중 하나인 나스닥의 설립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거의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증권사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개혁가로 존경받던 버나드 메이도프. 그러나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의 증권사 내부에는 1960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50여 년간 지속된 650억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미국에서 인정받는 투자자이자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버니가 어떻게 수십 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일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He had a retail business in about 1960. Yes. He had about a dozen clients, all of whom were family and friends. Yes. 1938년 4월 태어난 버나드 메이도프. 그의 조부모는 동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이었으며 버니는 뉴욕시 외곽의 중산층 동네인 퀸스에서 자랍니다. 그가 13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집에는 재산 차압 딱지가 붙게 됩니다. 이때부터 버니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1960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루스 알퍼른과 결혼합니다. 루스 역시 유대인 이민자 집안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사울 알퍼른은 뉴욕시에서 잘나가는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부자였죠. 버니는 월가에서 빠르게 성공하고 싶었고 결혼 직후 장인어른 회계법인의 아주 작은 책상에서 버나드 L 메이도프 투자증권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의 최고 부유층들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시장도 존재했죠. 바로 장외시장. 신생기업이나 평판이 나쁜 기업들은 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못했고 장외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매일 장외시장 딜러들이 제출한 주식 호가들은 분홍색 종이인 핑크 시트에 인쇄되어 전국의 금융사로 배포되었고 딜러와 브로커들은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리며 주식을 사고 팔았죠. 1961년까지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장외 주식 딜러를 하던 메이도프 투자증권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버니는 생각했죠. 장외 거래를 하는 것에 더해 투자 자문가로서 고객의 돈을 관리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는 친척들의 돈을 맡아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장인어른이 여러 고객에게 버니를 소개시켜주면서 그의 자문업은 점점 커집니다. 그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고위험 주식에 투자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집니다. Headline news is made in a mighty avalanche of selling, which sees stock prices dive and more than $20 billion in paper values lost. 1962년 5월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으며 버니가 투자했던 고위험 주식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며 순식간에 투자금 3만 달러가 모두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버니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인에게 3만 달러를 빌려 손실을 메꾼 후 고객들에게는 손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 덕분에 버니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장에서 한 푼도 잃지 않은 투자의 천재라고 소문이 났고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후반 주식 거래량이 급증하자 거래 내역을 수기로 관리하고 실물 주식 증서를 직접 보내야 했던 월가 직원들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종이 대란이라고도 불린 이 사태 때문에 여러 증권사들이 파산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메이도프 증권은 달랐습니다. 법학 학위를 받은 후 메이도프 증권에서 일을 시작한 버니의 동생 피터 메이도프는 컴퓨터 천재라고 불릴 만큼 첨단 기술을 다루는 데 능숙했고 컴퓨터를 통해 업무를 자동화했죠. 보통 주식을 매매하는데 몇 주가 걸리던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메이도프 증권은 전산화 덕분에 사흘 만에 거래를 처리할 수 있었고 속도를 무기로 승승장구합니다. 버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몇몇 브로커들과 함께 장외시장의 호가가 적힌 핑크시트를 인쇄물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게 하여 시장의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전미 증권원협회는 버니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장외시장의 전산화를 시작했고 1971년 2월 전국의 장외 딜러들을 전자 네트워크로 연결한 전국증권거래업협회 자동시세 제공 시스템, 줄여서 나스닥이 탄생합니다. 나스닥 탄생과 시장 혁신에 큰 기여를 한 버니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규제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얻습니다. 덕분에 버니가 비밀스럽게 운영하던 투자 자문업에도 친구와 친척들의 돈이 계속 들어왔죠. 한편 버니의 장인은 1970년대에 은퇴하였고 본인의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프랭크 아벨리노와 마이클 비에네스에게 회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사명을 아벨리노 앤 비에네스, 줄여서 AMB로 바꾸게 되죠. 이들은 메이도프의 비밀 사업을 더욱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피더펀드를 만듭니다. 자펀드에 해당하는 피더펀드에 고객들의 돈을 받아 모두 메이도프에게 보내주었고 수익이 나면 다시 자펀드의 고객들에게 분배해 주었죠. 메이도프는 AMB에게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고 AMB는 고객들에게 15에서 18%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이도프는 어떻게 이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의 매매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성과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전략은 무위험 차익거래로서 당시 월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되던 전략이었죠. 이는 동일한 상품이 다른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전략으로서 A 거래소에서 주식이 11달러에 B 거래소에서 주식이 12달러에 거래될 경우 A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수해 B 거래소에 매도하여 1달러를 버는 전략이죠. 지금처럼 IT가 발달한 시대에는 차익거래의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인터넷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수기로 거래하던 당시에는 노다지나 다름없었죠. 더구나 속도가 중요한 차익거래 전략에서 컴퓨터를 통해 월가에서 가장 빠른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한 버니를 이길 자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 금융시장의 불안도 버니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당시 오일 쇼크로 인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경제가 무너졌고 주식과 채권 가격은 요동칠 때 버니 메이도프의 차익거래 전략은 변동성이 거의 없으면서도 끊임없는 수익률, 즉 모두가 꿈꾸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버니와 AMB는 광고를 내지도 않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SEC에 자문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서류도 만들지 않았지만 항상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돈을 지급하는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았죠. 1981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고 이는 SEC의 리더십과 예산 문제를 발생시키며 향후 벌어지는 수많은 금융사기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 덕분에 주식시장은 강세장이 이어졌고 버니가 마켓 메이킹과 차익거래에서 상당한 돈을 벌면서 고객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차익거래만으로는 약속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없던 그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죠. 버니가 스플릿 스트라이크 컨버전이라고 부르던 전략 혹은 월가에서 불 스프레드라 부르는 전략 말입니다. 주식 매수, 콜 매도, 풋 매수로 이루어진 불 스프레드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낙폭을 제한할 수 있죠. 메이도프 증권이 점차 커짐에 따라 더 넓은 사무실이 필요했고 뉴요커들 사이에서 립스틱 빌딩이라고 불리는 건물의 18층으로 회사를 옮깁니다.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한 장남 마크 메이도프,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을 졸업한 차남 앤드루 메이도프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죠. 이 외에도 메이도프 증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친척이거나 친척의 친구들로 채워졌죠. 그러던 1987년 10월 19일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23% 가까이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고 패닉셀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마비되었죠. 브로커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수많은 고객은 매도조차 할 수 없었으며 컴퓨터 화면의 효과를 신뢰할 수 없었던 트레이더들은 거래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버니의 회사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 조성자로서 고객들의 주식을 매수해 주었죠. 이날 이후 버니는 청렴하고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명성이 확고해졌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덕분에 1990년부터 나스닥 이사회 의장에 3차례 선출되었으며 메이도프 증권은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량의 5% 이상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의 합법적인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불법적인 사업은 블랙 먼데이에 치명타를 입었죠. 불 스프레드 전략에서 손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버니를 압박하던 나는 아버지처럼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 줘야 했고 그렇게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는 시작됩니다. 버니는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매 15에서 19%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주었고 AMB의 피더펀드에는 3,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약 4억 달러를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집니다. 그들의 사업은 SEC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이었기에 절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가 원칙이었지만 여러 고객들로부터 돈을 끌어오던 협력업체 한 곳에서 이 원칙을 어기고 홍보책자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펀드는 원금을 잃을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이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20년 넘게 손해를 본 적이 없으며 연간 14%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1992년 6월 초 이러한 홍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투자자가 SEC에 신고하였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SEC는 아벨리노와 BNS를 추궁했고 그들은 버니 메이도프가 모든 매매를 한다고 해명했죠. 규제당국은 버니에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버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어떤 곳에도 투자하지 않았으니까요. 버니는 몇 년간의 거래 기록을 조작하여 수익이 발생했던 것처럼 보여야 했고 프랭크 디파스칼리에게 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합니다. 대학을 중퇴한 후 메이도프 증권에 입사한 프랭크는 버니의 투자자문 사업부를 관리하던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프랭크는 독학으로 배운 컴퓨터 기술과 주식 및 옵션 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잡한 거래 활동을 조작했고 고객들에게 제공한 수익률과 똑같은 거래 내역을 위조합니다. SEC는 나스닥 이사회 의장연에 되는 거물이 모든 걸 위조할 것이라 생각조차 못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대신 AMB의 미등록 투자 사업을 폐쇄하고 고객들에게 4억 달러를 돌려주라고 지시하죠. 문제는 버니에게 이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의 돈을 기존의 고객에게 나누어주는 폰지 사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고객들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메이도프에게 직접 투자를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SEC의 수사는 그의 투자에 문제가 없다는 보증수표와 같았으니까요. 이제 수천 명의 고객들은 피더펀드가 아닌 버니에게 돈을 직접 보냈고 5천 명이나 되는 고객의 입출금 및 거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공간이 필요했죠. 버니는 립스틱 빌딩에 17층을 추가로 임대하였고 이곳은 프랭크가 담당합니다. 그렇게 18층과 19층에는 월가에서 명성이 높은 메이도프 증권의 합법적인 트레이딩 팀이, 아래 17층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가 자라고 있었죠. 17층의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돈을 받고 투자를 하는 대신 현금을 그대로 은행에 놔둔 채 약속한 수익률에 맞춰서 매매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고객에게 보내주면 끝이었죠. 심지어 17층은 해당 직원 외에는 출입도 금지되었기에 위층에서 일하는 버니의 아들 역시 출입할 수 없었죠. 가끔 아들들이 17층의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면 버니는 불같이 화를 내었기에 그들은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버니는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고객을 늘려나갔으며 대표적인 장소는 플로리다에 있는 팜비치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차별을 받았으며 골프장들은 유대인들을 회원으로 받지 않았죠. 그러나 팜비치 컨트리 클럽은 예외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유대인 부자들의 안식처인 이곳에서 버니는 본인의 핏줄을 이용해 그들과 친해지며 투자를 받았죠. 그러나 그의 폰지 사기를 본격적으로 켜준 것은 헤지펀드였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공모펀드보다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헤지펀드에 몰리기 시작했죠. 덕분에 너나 할 것 없이 헤지펀드를 차렸지만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고객들의 돈을 버니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재투자하였습니다. 전직 SEC 변호사였던 제프리 터커와 전직 은행가인 월터 노엘이 설립한 페어필드 그리니치 그룹 역시 그러했습니다. 버니에게도 페어필드 그리니치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월터 노엘의 어마어마한 인맥 때문에 말이죠. 그의 5딸들은 하버드, 예일, 브라운과 같은 명문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중 4명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유력 금융 가문과 결혼했습니다. 와이프인 모니카 노엘도 재력가 집안 출신이었죠. 월터의 사위와 친척들은 전 세계에서 페어필드 그리니치의 펀드를 팔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모인 돈은 고스란히 버니에게 전달됩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헤지펀드가 버니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했죠.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나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인터넷 기술주들은 뜨겁게 치솟았죠. 하지만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은 붕괴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버니의 헤지펀드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램파드 투자 신탁회사의 마케터 프랭크 케이시는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었고 티에리 마공 드라 빌루쉐를 만납니다. 프랑스 브루타뉴 지방 귀족 출신인 빌루쉐는 유럽의 여러 귀족 가문 및 갑부들과 친분이 있었죠. 액세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그는 KC와의 미팅에서 본인 가문뿐만 아니라 유럽 왕실의 귀족 가문들의 자산 3억 2천만 달러를 비밀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고 매달 1%의 수익률을 내준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케이시는 빌루쉐 몰래 그의 거래 확인서를 뒤졌으며 비밀 헤지펀드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증권. 회사로 돌아온 케이시는 퀀트인 해리 마코폴로스에게 버니가 대체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지 분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몇 시간 동안 버니의 전략과 수익률을 분석한 해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폰지 사기이거나 불법 트레이딩입니다. 1993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87개월 동안 버니의 헤지펀드가 손실을 기록한 경우는 단 3개월밖에 없었죠. 이는 메이저리그 타자가 0.966의 타율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리는 본인이 분석한 내용을 SEC에 제보했지만 SEC는 이를 무시했죠. SEC의 월가의 정보원이 돼준 사람이 바로 버니였으니까요. 주요 신문사에도 연락을 돌려보았지만 다들 버니 메이도프는 건드릴 수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그러나 헤지펀드 업계에서 널리 읽히는 마헤지의 기자는 이 얘기에 흥미를 느꼈고 이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오래전부터 버니 메이도프의 헤지펀드를 추적하고 있던 베런스의 기자 역시 기사를 냅니다. 버니가 돈을 번다는 전략이 의심스럽다는 점, 버니의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그가 매니저인 것은 비밀로 하라는 점 등이 의심스러웠죠. 이 기사를 본 투자자들은 기겁을 했으며 그 중에는 페어필드 그린치의 제프리 터커도 있었습니다. 터커는 실제로 투자가 행해지고 있는지 의심을 하였으며 버니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에 찾아오라고 합니다. 버니의 오른팔인 프랭크는 수년간 만들어둔 거래 정보를 보여줬지만 전직 SEC 변호사 출신인 터커에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류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바로 그때 프랭크는 컴퓨터 전원을 켠 후 DTC 계좌에 접속합니다. DTC란 미국에서 운영되는 예탁기관으로서 증권의 보관과 결제 및 청산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금융상품의 거래는 DTC를 통해 처리가 되었죠. 버니는 말합니다. 아무 주식이나 하나 골라보세요. 터커는 AOL 주식을 확인해보자고 했고 프랭크는 이를 입력합니다. 놀랍게도 컴퓨터 화면의 DTC 계좌에는 AOL 주식의 수량이 나타났고 이는 터커가 예상하는 수량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이로써 터커는 모든 의심을 풀게 되었죠. 그러나 이는 사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버니가 보여준 것은 실제 DTC와 똑같이 생긴 프랭크가 만든 가짜 화면이었던 것이죠. 한편 해리 마코폴로스는 집요하게 버니의 사기를 추적하고 있었고 SEC에 계속해서 증거를 보냅니다. 결국 SEC는 마지못해 버니를 조사하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버니,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헤지펀드에 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버니는 답합니다. 우린 헤지펀드가 없어요. 헤지펀드들을 위한 거래를 실행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전화 한 통이 끝이었습니다. 심지어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모든 관심은 테러 관련 조사를 하는 일에 집중되었고 버니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 종결되었죠. 2005년 여름 헤지펀드 업계를 뒤집어 놓는 스캔들이 터집니다. 1990년대 중반 설립된 바이유그룹이라는 헤지펀드가 폰지 사기라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불안감에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버니에게 투자하던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11월 2일 버니의 계좌에는 1,300만 달러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고객들에게 1억 달러를 돌려주어야 했죠. 3일 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버니의 폰지 사기 역시 발각될 처지였습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 2명의 투자자가 버니를 도와줍니다. 먼저 버니의 가장 큰 고객이자 오랜 투자자였던 제프리 피카워가 1억 2,500만 달러를 빌려줬죠. 여러 정황상 피카워는 버니가 폰지 사기를 하고 있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피카워보다 더 큰 도움이 되었던 이는 오스트리아의 금융업자이자 뱅크 메디치의 창립자인 소냐 콘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각종 투자회사와 부자들을 버니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콘은 2005년 본인이 설립한 헤럴드 펀드를 통해 1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버니에게 보내주었고 버니는 파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1990년대를 지나면서 SEC는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고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되며 질적 수준도 떨어졌죠.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직원의 3분의 1이 퇴사하기도 했으며 급여가 낮다 보니 새로 충원되는 직원들 역시 대부분 경험이 없는 신입 위주였죠. 반면 월가의 범죄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져 갔고 SEC의 감시가 약해진 사이 엔론이나 월드컴과 같은 기업들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버니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역시 커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몇 년 전 버니에 대한 의심을 제보했던 해리 마코폴로스는 계속해서 버니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SEC가 매번 그의 제보를 무시하여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2005년 11월에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는 사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버니의 펀드가 사기인 이후 약 30개가 나열된 보고서까지 만들었죠. 버니가 사용한다는 전략으로는 그가 제시하는 수익률을 절대 낼 수 없다는 점, 버니가 운용하는 금액을 생각할 때 그만한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버니의 남동생이 준법 감시인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 월가의 그 누구도 버니와 거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나열되었습니다. 그제서야 SEC는 해리가 작성한 증거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합니다. 2006년 5월 SEC 조사팀은 핀나에 연락하여 버니의 옵션 거래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거래 내역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 조사팀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버니 메이도프는 뉴욕의 SEC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변호사도 없이 홀로 말이죠. SEC 조사관은 청산소 계좌를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고 버니는 계좌 번호를 적어줍니다. 버니는 이제 모든 사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 SEC 조사관이 DTC에 전화하여 아무런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폰지 사기가 밝혀질 테니까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SEC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월가의 전설 버니 메이도프의 말만 믿고 DTC에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버니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도 무혐의로 끝났으며 SEC가 한 유일한 조치는 버니를 투자자문가로 등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를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버니는 SEC 조사를 몇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 광고했으니까요. 2006년과 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니에게 투자했죠. 뿐만 아니라 버니가 운영하는 상품의 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까지 만들어져 HSBC, 시티은행, 메릴린치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판매됩니다. 그리고 2008년 Problems with the housing market are making news tonight. Here working the phone say a lot of their customers are freaked out waiting to see how low.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최대한 빨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었고 버니의 고객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버니는 고객들에게 다시 투자하라고 협박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4일 목요일 버니의 은행 계좌에는 3억 달러가 남아있었고 요청받은 출금 금액은 15억 달러였습니다. 그는 이제야말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죠. 2008년 12월 10일 버니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와이프 루스도 있었습니다.
4명의 가족은 서대로 들어갔고 버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수십 년간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이 모든 투자 자문 사업은 사기였어. 다 거짓말이었어. 그냥 폰지 사기였을 뿐이야.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두 아들은 충격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당황한 루스는 얘기합니다. 대체 폰지 사기가 뭐예요? 장남 마크 메이도프는 유명한 변호사인 장인에게 연락해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장인은 말합니다. 이 사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방조자 신세가 될 테니 즉시 아버지를 고발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두 아들은 아버지를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다음날 아침 FBI는 메이도프의 아파트로 출동하였고 그들을 본 메이도프는 말합니다. 왜 오셨는지 압니다. 곧바로 그는 사기를 자백하고 FBI 건물로 연행되죠. 그리고 이 뉴스는 삽시간에 퍼집니다. Bernie Madoff has been arrested. Federal authorities are calling it one of Wall Street's biggest Ponzi schemes. 금융위기 당시 사람들은 집을 잃었고 퇴직연금을 잃었고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았으며 버니 메이도프가 난데없이 나타나 이 모든 위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릅니다. 월가에 집중됐던 증오심이 한순간에 버니에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버니에게 전 재산을 맡겼던 사람들은 분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개인 자산 5천만 달러와 유럽 왕실과 귀족 가문의 돈 15억 달러를 투자한 빌루셰 역시 그중 하나였죠. 버니에게 전 재산을 맡겼던 수많은 사람들도 빌루셰와 같은 선택을 하죠. 버니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규모는 65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허위로 만들어진 수익이었고 고객이 실제로 납부한 돈은 190억 달러였죠. 스티븐 스필버그, 존 말코비치, 케빈 베이컨, 프레드 윌폰 등 수많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헤지펀드, 유럽 귀족 가문, 러시아의 검은 돈, 각종 국부 펀드들이 버니의 사기극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더욱 커집니다. 메이도프 증권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 줄여서 CPK연이었고 이는 브로커가 돈만 챙기고 증권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첫째, CPK로부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고객은 누구인가? 버니에게 직접 투자한 사람들은 명확한 피해자였지만 수많은 피더펀드에 투자한 간접 투자자들은 해당 펀드가 책임을 져야 했죠. 둘째, 고객이 청구할 수 있는 피해 금액이 얼마인가? 만약 고객이 100달러를 투자했고 가짜 수익으로 200달러가 된 계좌에서 100달러를 인출했다면 이 사람은 가짜 수익을 포함한 100달러를 보상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수익이 가짜였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논쟁이 오고 갔죠. CPK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메이도프 증권의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 어빙 피카드를 신탁관리자로 선임합니다. 피카드의 임무는 가능한 많은 자금을 회수하고 적격 청구자들에게 이를 분배하는 것이었죠. 여러 토론과 법정 소송이 있었지만 피카드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청구액은 입금한 돈과 출금한 돈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인출 금액이 투자 금액보다 적은 순손실자는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즉 100달러를 투자하여 가짜 수익으로 200달러가 되었어도 인출 금액이 50달러라면 50에 해당하는 만큼만 피해액으로 잡혔죠. 폰지 사기로 인한 허구의 수익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인출 금액이 투자 금액보다 많은 순이익자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100달러를 투자해 가짜 수익으로 200달러가 되었고 이 중 150달러를 인출했다면 50만큼 이득을 본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심지어 피카드는 순이익자들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순이익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순손실자에게 돈을 지급하였죠. 이러한 역폰지로 인해 피해자들은 또다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순이익자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버니에게 돈을 맡기고 그 수익 꿈으로 생활하고 있던 고령의 소액 투자자였으니까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메이도프에게 투자를 하고 그 계좌를 손녀가 물려받았을 경우 수십 년 전 할아버지가 인출한 돈을 갚아야 되었죠. 대부분 70세 이상의 노인이던 순이익자는 하루아침에 연금이 빼앗기고 집을 빼앗겼습니다. 피더펀드나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은 버니에게 직접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죠. 반면 어빙 피카드는 신탁관리 업무비로 15억 달러를 넘게 가져가며 모두가 패자인 사기극에서 유일한 순이익자가 되었습니다. What he did to me, to my brother, and to my family is unforgivable. What he did to thousands of other people, destroyed their lives. I'll never understand it, and I'll never forgive him for it, and I'll never speak to him again. 폰지 사기가 발각된 후 버니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습니다. 그러나 와이프인 루스 메이도프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기만 해도 파파라치 무리가 쫓아왔고 미용실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쫓겨났지만 13살 때부터 거의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을 버릴 수는 없었죠. 이로 인해 루스는 모든 지인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버니가 모든 사기 행각을 시인하면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2009년 6월 그는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71세의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었죠.
그의 동생이자 준법 감신이었던 피터 메이도프는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프랭크 디파스칼리는 125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선고를 받기 전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버니가 폰지 사기를 고백하고 정확히 2년 후인 2010년 12월 11일 버니의 장남인 마크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 The Madoff scandal took a tragic twist on Saturday when the oldest son of the disgraced, imprisoned financier was found hanging from a pipe in his fashionable New York City apartment, dead of an apparent suicide. 아들들과 연락을 끊었던 루스는 마크의 사망 이후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차남 앤드루와 다시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앤드루 역시 10년 전에 완치되었던 암이 재발하였고 머지않아 림프종으로 사망합니다. 모든 가족을 잃은 루스는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이 압류당하면서 차 뒷좌석에 가방 2개를 싣고 다니는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이곳저곳에 얹혀 살던 그녀는 2020년부터 장남 마크의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Largest Ponzi scheme in history has died. The 82-year-old died of natural causes. 2021년 4월 한때 월가의 거물이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버니의 지시는 화정이 되었지만 가족, 지인, 그 누구도 이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현재도 그의 유골은 변호사 사무실 선반이 상자에 쓸쓸히 남겨져 있습니다.